월급을 120만 원 받으시던 시절이 있었다고. 근데 그때 소비를 한 달에 500만 원씩 하셨다.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. 지금은 종잣돈 2억 원을 가지고 투자한 지 약 6년 조금 덜 된 것 같고요. 자산 규모는 순자산으로 말씀드리자면 2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주식도 안 오르는데 배당금만 준다. 그거는 나한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배당금보다는 앞으로 같이 상승할 만한 게 무엇인가를 보고 배당금보다는 배당 주지만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북구미의 한정수 기자입니다.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고 부자가 된 개미 코너를 진행해 볼 텐데요. 재테크 전문 강사이자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신, 이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, 돈 요정 민키 언니 최유진 작가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작가님 먼저 여기 시청자분들 많이 보고 계실 텐데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고 최근에 출간하신 책도 뭐 좀 있으시다니까 소개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돈 요정 민키 언니입니다.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고 또 블로그에서 다양한 이벤트나 앱테크 정보를 다루고 있고요. 또 절약 전문 강사로서 다른 사람들의 가계부를 코칭해주고 있습니다. 이번에 제 두 번째 책인 돈 요정 민키 언니의 돈 계획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요. 제가 처음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고민에 빠졌을 때 처음에 노트를 펴놓고 돈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운 게 지금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. 그 경험을 표현해낸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책을 제가 잠깐 봤는데 월급을 120만 원 받으시던 시절이 있었다고. 근데 그때 소비를 한 달에 500만 원씩 하셨다.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. 그러면 어떤 계기로 갑자기 그렇게 이제 소비를 하시다가 부자가 돼야겠다, 돈을 한번 모아봐야겠다, 이런 마음을 먹게 되신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. 저는 처음에 돈 모으려고 했던 계기가 조금 극단적이었던 상황이 있었어요. 집이 어려워지고 뭐 아빠가 아프시게 되면서 뭐 암 3기 거의 말기까지 판정을 받으셨는데, 물론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과거에 그런 경험이 딱 갑자기 와닿으니까 어린 나이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, 약간 그런 생각이 확 들면서 돈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카드를 자르고 사무실 알바에 취직하면서 그때 번 돈이 120만 원이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 책 내용 또 보면 되게 대단하신 분이에요. 1억 원을 모으는데 4년 반 정도 걸리셨다,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 후에 또 1억 모으시는데 뭐 2년으로 단축을 하셨다,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돈을 모으면 그렇게 빨리 종잣돈 모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, 구체적으로 좀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하고, 또 가장 중요한 거, 그러면 현재 언제부터 그렇게 절약을 시작하셔서 투자를 시작하셔서 현재는 어느 정도로 자산 규모를 불리셨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. 처음에 돈을 모을 때 그 단기간에 제가 1억 원을 모았잖아요. 근데 그 특별한 비법이 뭐냐라고 여쭤보시면 정말 비법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돈 모으는데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. 안 먹고 안 쓰고 저축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. 저는 주로 앱테크를 주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. 20살 어린 나이에 사고 싶은 건 많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월급도 또 적고, 그러니까 저축할 수 있는 그 액수가 적잖아요. 그래서 뭐 앱테크를 주로 활용해서 데이트할 때 앱테크로 비용을 절감한다든지, 그리고 제가 번 돈의 90%, 최소 80%는 다 저축하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번 돈이 120만 원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2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되었어요. 그러면 저는 저축 금액을 80%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점점점 제가 돈이 많이 벌면 벌수록 돈을 더 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저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1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1억을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, 처음에 시작이 120만 원이었지만 그 1억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버는 돈들이 점점 늘어났고, 저는 저축액보다는 저축률에 집중해서 저축률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축액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죠. 거기다가 사실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는 뭐 투자라든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고요. 오로지 예적금으로만 돈을 모았어요. 지금은 종잣돈 2억 원을 가지고 투자한 지 약 6년 조금 덜 된 것 같고요. 자산 규모는 순자산으로 말씀드리자면 2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절약,
사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다 뭐 알긴 알잖아요. 저희가 이거 공부 잘하는 거나 비슷한 거잖아요. 뭐 잠 안 자고 공부 열심히 하면 다 잘할 수 있잖아요.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죠. 근데 그런 것처럼 절약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구체적인 사례나 좀 이런 거 들어서 노하우를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좀 와닿으실 것 같아서요. 우리가 절약을 다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사람이 욕구라는 게 먹고 싶고 놀고 싶고 피곤하니까 택시 타야 되고. 쓰고 싶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잘 못 모으는 거예요. 그럴 때는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 놓으시면 좀 편해요.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무지출 데이를 만들어 놨어요. 근데 이건 너무 흔한 방법이죠. 무지출. 토요일은 돈 안 쓰는 날 막 이렇게요. 네네 그렇죠. 한 달에 무지출, 지출을 아예 안 하는 날을 10번 이상은 할 거야.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.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5번? 이다가 그게 적응이 되면 점점점 늘려가는 거예요. 10번, 그 다음은 20번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에 20번 정도 무지출 데이가 나오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무지출 데이를 만들었으면 반대로 이 효과가 별로 안 나. 그러면 반대로 지출 데이를 만드는 거예요. 이거는 내가 돈을 쓰는 날을 정해놓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수요일, 토요일, 일요일. 주중에는 수요일에 한 번 쓰고 어차피 회사 다니니까 바쁘니까 이러한 지출 습관은 다 나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시면 되고요. 토요일, 일요일은 놀고 데이트해야 되니까 요 정도. 그러면 7일 동안에 3일만 지출 데이가 되는 거예요.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월요일 날 너무 예쁜 뭔가 머리핀을 발견했어요. 그걸 사야 돼. 그러면 그날은 지출 데이가 아니잖아요. 수요일까지 참는 거예요. 수요일날 살 거예요. 그러면 수요일날 가잖아요. 신기하게도 소비가 이연돼서 내가 굳이 그게 필요하지 않았는데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. 지나가다가 뭐 예를 들어 너무 더워서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근데 그날이 무지출되면은 너무 죽을 것 참아야지, 같은데 뭐. 어떻게 해요? 그럴 땐 앱테크를 활용하는 거예요. 우리가 되게 굉장히 앱테크하면 소액이잖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앱테크는 소액이에요. 그런데 앱테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앱테크를 통해서 절약을 하는 게 훨씬 커요. 시중에 나와 있는 앱테크의 10개 중 8개는 절약을 위해서 만들어진 앱테크예요.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네 제품 사라고 포인트 주는 거예요.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포인트가 만약에 10,000원이 있으면 대부분 심리가 그렇게 작동해서 10,000원 싸게 사서 20,000원어치를 사요. 그런데 이제 앱테크를 조금 더 활용하시는 분들은 10,000원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. 커피뿐만 아니라 모든 옷, 저 이 옷도 백화점 브랜드의 옷인데 이것도 공짜로 구매를 했고 가방도 백화점 브랜드인데 앱테크를 통해서 공짜. 이렇게 앱테크를 통해서 정말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어요. 절약이 되면 그 다음에 앱테크를 통해서 수입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. 앱테크가 뭐 조금만 하는 방법을 아시면 월 1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널리고 널렸어요. 앱테크가 정말 많아요. 시중에 나와 있는 앱테크가 200개가 되거든요. 근데 그 200개를 내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. 그쵸, 그쵸. 그래서 내 소비 습관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계부를 쓰다 보면 내가 어디다 지출을 하는지가 먼저 딱 눈에 그쵸. 보이잖아요. 저는 뭐 식비를 많이 쓴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? 그 식비를 많이 네. 쓰시면 이제 식비를 절약할 수 있는 앱테크를 하시는 거예요. 롯데 계열의 뭐 롯데 스위츠몰이라는 데서는 이제 출석 체크를 통해서 포인트를 모으면 그 포인트로 롯데 제품을 반값에 구매를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정말 작은 혜택이고요.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앱들이 식비 관련해서도 많이 있고요. 거의 다 대부분 배송비만 내고 출석 체크나 뭐 이벤트를 잘 활용하시면 줍줍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옷들, 백화점 브랜드 옷을 출석 체크를 통해서 저렴히 살 수 있는 더 에이몰이라든지 아니면 지그재그 이러한 거 아니면 네이버페이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페이가 방송 같은 거 틀어놓기만 해도 막 100포인트 주거든요. 그런 것만 잘해도 한 달에 3만 원씩은 모여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모여서 옷 같은 거 지출 방어 또는 식비 이런 거에 다 지출 방어가 가능합니다. 그러면 투자는 어떻게 하셨어요? 6년 동안 지금 2억을 20억으로 불리신 거면 정말 대단한 성과신데. 제 투자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제 성격이, 재테크에도 성격이 반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제 성격이 안전한 걸 좋아하고 그리고 한 번 하면 뭔가를 손대지 않는 성격이에요. 그래서 제 성격에 잘 맞는 게
뭘까요? 부동산이요? 네, 부동산이겠죠. 그래서 저는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했고요. 부동산으로 몰빵을 할 수는 없으니까 부동산에 한 80% 정도 돈이 들어가 있다면 20%와 제가 버는 소득은 이제 주식 쪽으로 조금씩 굴리고 또 코인도 조금씩 했고요. 10% 수익을 목표로 했어요. 그래서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몇 번 했거든요. 그럼 소득공제도 100% 돼가지고 3천만 원 전까지는 혜택도 누리고 벤처기업 해서 주식까지 연결되면 또 주식 상승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투자도 했습니다. 그 자산이 어쨌든 증식이 크게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건 역시 부동산이다. 네. 근데 2억 원,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 뭐 그 정도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? 일단은 시기가 좋았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부동산 상승기 초반이었고 제가 집을 처음 산 게 2016년 말경이었거든요. 아, 그 돈으로 집을 네. 사신 거예요? 네네, 아. 2억 원을 들고 집을 사게 되었고 그 당시에 서울 시내에서 살 수 있었나요? 그 당시에 조금만 제가 머리를 썼다면 서울 시내 마포, 뭐 성북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. 보면 지금 더 부자가 되셨어요. 그쵸, 더 부자가 됐겠죠. 근데 항상 공부한 거랑 실전은 다른 문제예요.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첫 투자니까 실수가 발생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더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의 만족을 하고요. 제 실수는 바로 대출을 끼지 않고 들어갔다는 거예요. 아, 모은 돈을 네, 모은 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, 그러니까 대출이 처음에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. 부모님들도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, 그러니까 그걸 제가 그 생각을 물려받아서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서울의 집이라고 검색을 해서 이제 네이버 부동산이 원체 잘 되어 있으니까 금액대 설정하고 평수 설정하고 그다음에 세대수 설정하고 관리비 이런 거 다 설정할 수 있잖아요.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집을 처음 매수를 했어요. 지금도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? 네네, 지금 아. 보유하고 있습니다. 주식 관련해서 좀 맞네. 들어볼 수 있어요? 성격이 안정적이고 이렇게 좀 한 번 하면 잘 안 떼는 성격이라서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안 하시는 성격이시죠? 네. 그래서 주식도 그게 반영이 돼서 우량주 위주로 사고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제가 월 1,000만 원을 번다라고 가정하면 200, 300 정도는 주식을 사되 그 중에서 한 20% 정도는 또 이제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즌에 이렇게 돌아왔을 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곧 마스크를 벗을 거잖아요.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오를 게 무엇인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량주가 아니더라도 20% 정도는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죠. 투자하시고 네네네. 나머지는 우량주 위주로 네, 하시고. 우량주 위주로 투자를 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배당주 위주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배당주도 솔직히 5% 정도 주는 건 거의 없거든요. 뭐 동양고속이라든지 그런 거 빼고는 5% 안 주잖아요. 배당주를 주는 것도 주식이 올라야지 그게 나한테 메리트가 있는 거지 주식도 안 오르는데 배당금만 준다. 그거는 나한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배당금보다는 앞으로 같이 상승할 만한 게 무엇인가를 보고 배당금보다는 배당주지만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. 배당주 중에서도 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. 네네. 마지막으로 질문인데요. 막연하게 좀 부자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. 아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되게 많을 텐데 그분들 꼭 부자 되시라고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고 마칠게요. 우리 모두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. 만약에 지금 가계부를 쓰고 있고 적극적으로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열릴 것 같아요.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집을 사기가 어려운 우리 20대, 30대 분들도 분명히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. 단 그때까지 우리는 씨드를 모아놔야 돼요. 제가 투자를 해서 6년 만에 단기간에 10배 이상을 불릴 수 있었던 방법은 단순히 아끼고 절약해서가 아니라 그 방법을 통해서 씨드를 제가 확보해 놨기 때문이에요. 씨드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. 좀 막연하고 어둡더라도 일단 지금 씨드를 많이 모아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네, 오늘은 돈요정 민키 언니의 돈 계획이라는 책을 쓰신 최유진 작가님 모시고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이거 하면 안 돼요? 아니, 네. 이거 맨날 하거든요, 유튜브에서.